네, 정가 소식 최병문 전 월간조선 편집장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박근혜 대통령 헌법재판소에 낸 탄핵심판 최후 진술서를 보면요, 상당히 오랜 시간 공들인 흔적이 역력합니다. 무엇보다 어릴 때 어머님을 여의고 유경수 여사를 떠올리게 하는 감성 호소가 있었었는데요. 대선 후보 당시에 이 부분 정치적 큰 자산으로 앞세웠던 부분이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 개인을 위한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 100%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에게는 돌봐야 할 가족도, 재산을 물려줄 자식도 없습니다. 오로지 국민 여러분이 저의 가족이고 국민 행복만이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입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돌보는 민생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돌봐야 할 가족이 없다. 그리고 어릴 때 어머님을 잃었던 퍼스트 레이디로서의 박근혜 대통령, 정치적인 경험을 강조를 했었는데요. 이 또한 감성적인 어필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글쎄요, 제가 들어보면 자식이 있고 돌봐야 할 가족이 있는 사람은 다 사심이 있나요? 제가 네. 꼭 사심 있는 사람처럼 좀 들려서 조금 기분이 그렇습니다만은 어쨌거나 대통령이 항상 이 어려운 때 되면 항상 이 가족 이야기를 하시죠. 네. 그 이야기는 결국 아마 본인이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가족 이야기보다는 본인이 지금 엮였다라고 이야기한 부분, 즉 사실관계에 대해서 저는 헌법재판소에다 분명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과거사를 가지고 개인사를 가지고 지금 대통령이 탄핵 인용이 아니냐를 판단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 대통령께서 그런 입장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이 헌법소원에 제출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나의 입장은 무엇이다라는 것을 좀 분명히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땐 다분히 아마 이제 장외 세력들을 겨냥한 이야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내일 같은 경우 이제 3.1절 대규모 시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을 좀 생각했다고 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저 말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연세도 좀 드신 분들이 막 손만 잡아도 박 대통령 앞에서 울기도 하고 막 그렇게 네. 했던 거잖아요. 그때 생각이 나서 저도 마음이 좀 짠한데요.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금 이제 태극기 집회, 이른바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아마 박 대통령의 저런 모습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네. 나오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박 대통령이 정말 본인을 위해서 이렇게 추운 겨울날 나와서 탄핵 반대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은 박 대통령이 오히려 박 대통령의 무죄를 좀 더 논리적이고 좀 더 법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그동안에 지금 이제 탄핵 심판이 열흘, 2주일 앞으로 다가온 이 시점까지 박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국민들한테 일방적으로 박 대통령의 생각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좀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또 본인의 뭔가 잘못된 부분들,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설명하는 그런 기회를 좀 더 가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감성적인 호소가 말이죠. 네. 어떤 사실관계의 규명보다 먼저 앞서는 경우, 그걸 이기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사실 네. 과거의 사례를 보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드는 게 2002년에 그 소위 노무현 후보 그 장인의 좌익 전력을 그 이인재 후보가 그 문제 제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장인이 좌익 운동했습니다. 네. 인정했잖아요, 사실관계를. 좌익 운동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딸인 지금의 사랑하는 부인을 내가 버려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돌파한 적이 있어요. 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사실관계를 인정한 뒤에 감성적 호소를 한 겁니다. 그리고 장인이 과거에 좌익 전력이 있었느냐 어쩌고 하는 문제는 그건 옛날의 문제였잖아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는 현재의 문제예요. 그리고 본인의 문제입니다. 남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이 몇십 년 전에 내가 아버지를 여의고 이렇게 얘기한 거는 지금의 이른바 이 범죄라고 하는 이 혐의점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는 감성적으로 돌파할 문제가 아니다.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어저께 감성에 호소한 부분, 그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유경수 여사를 박 대통령이 딸로서 본 바는 대통령에게까지 온 민원을 소홀할 수 없다. 그 철학을 직접 경험했다고 하던데 이게 역시 KD 코퍼레이션, 네, 이 그렇죠. 정유라 친구 아버지 회사를 도와준 데 대해 네. 끝까지 박 대통령은 중소기업 살리기 위한 민원 살피기였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특혜성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었고 대통령으로서 일종의 통치행위의 일종으로서
국민의 어려움을 살펴보라는 어머니의 유지를 따랐다라는 식으로 유경수 여사의 마음으로 돌아갔다는 예, 건가요? 그런데 그거를 연결시키기 참 어려운 부분이 저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 과정의 헌법재판관들도 대리인단들에게 여러 차례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렇게 민원을 해결을 하려면 왜 그 많은 기업들 중에 하필이면 KD코퍼레이션이라는 곳이 들었느냐. 그리고 그 기업이 기술력이 그만큼 뛰어나다는 사실은 어떻게 알았느냐. 그리고 그 기업을 지원하게 된 계기가 결국은 정우성 전 비서관을 통해서 박근혜 네. 대통령에 전달이 된 것인데 정우성 전 비서관이 알려진 바와 같이 공무상 기밀을 박 대통령의 얘기를 들어서 대통령은 이제 연설문 나가게 하도록 했다고 하지만 네. 그걸 다 최순실 씨에게 전달했던 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역으로 최순실에게서 들어왔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을 안 했느냐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명을 못 했어요. 그러면서 네. 계속해서 똑같이 저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던 일종의 감성을 자극하는 부분으로 연결을 시키셨는데 법원에서요. 변호사가 마지막에 변론할 때 이런 감성적인 부분은 사실 우리가 이제 양형의 참고 자료로 써달라고 할 때 넣긴 넣습니다. 아. 똑같은 표현 나와요. 어머님 네. 뭐 일찍부터 뭐 조실을 부모하고 이런 걸 하는데 그거는 사실관계를 다툴 때 쓰는 표현이 아니라 그건 인정을 하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지도 있다라는 네. 정도인 거지 아예 사실을 부인하기 위해서 저거를 연결시키는 것은 별로 옳지 않은 방법이죠. 네. 우리나라에 그 중소기업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460만 개가 있습니다. 네. 자, 그 기업들이 그리고 중소기업청이 있습니다. 이 중소기업을 관장하는. 그러니까 거기서 많은 민원들이 올라오죠.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정말 자본이 없어서 기술력은 있는데 돈이 없어서 또 대기업 횡포 때문에 기업을 할 수가 없는 기업들. 그 민원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차고도 넘칩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 입장이라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유경수 여사의 유지라면 그런 정책들, 즉 중소기업이 정말 잘할 수 있는 정책들을 펴는 게 대통령의 역할이죠. 네. 자, 그런데 그 하고 많은 460만 개 중소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그 한 가지 KD코퍼레이션이라는 기업을 굳이 지원할 이유가 뭔가? 그것도 최순실이 부탁한 기업을 지원할 이유가 뭔가? 그게 과연 유경수 여사의 정신인가? 저는 이걸 여기다 갖다 대는 것 자체가 보면 정말 조금 이 너무하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이게 무슨 일개 기업을 지원하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박 대통령이 지금 저희 진술서를 자세히 보면은요. 지난 98년 달성군 보궐선거로 정치에 입문했던 자신의 정치 역정을 그대로 읊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그래서 선거 때마다 선거의 여왕, 승리로 채웠던 분 아닙니까? 그래서 최후 변론에는 박근혜 대통령으로 기억되는 천막 당사 입주 시 그 부분도 언급이 됐습니다. 당시 2004년으로 한번 돌아가 보실까요? 박근혜 대통령, 그 당시에 한나라당입니다. 오늘 한나라당은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지은 죄를 진심으로 참회하면서 오늘부터 이곳 천막에서 새로운 한나라당의 길을 설계하고자 합니다. 당사를 천막으로 옮겼다 해서 국민 여러분께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깨끗한 정치를 향해 새롭게 출발하려는 저희들의 마음만은 받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정치 역정을 다룬 그리고 이걸 꺼내놓은 속내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혹시 지지자들의 향수를 자극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을까요? 그런 걸로 봐야죠. 저런 일 때문에 사실은 저때 그 박근혜 대표가 네. 얻었던 별명이 박다르크 아닙니까? 뭐 잔다르크에 비유를 해서 자 새누리 저 당시에는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을 수렁에서 구했다. 그래서 저 때는 심지어 한나라당이 100석도 못 얻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네. 2004년 총선 때. 그런데 그거를 한나라당을 여하튼 120석 이상의 정당으로 다시 재건했다 하는 차원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저런 부분, 천막 당사 시절의 약속, 뭐 이런 부분을 전혀 누구도 폄하할 수 없는 정도의 업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네. 그러나 그거하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 최순실 씨에 의해서 농단당한 이 국정을 소홀히 한 측면, 이거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결은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박근혜 대통령이 저런 얘기를 했느냐? 나는 별다른 욕심이 없다 하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고 네. 그다음에 달성 얘기를 했어요. 달성은 이제 본인의 지역구이기도 하고 정치를 하게 된 어떤 터전이 된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얘기한 것도 자 나는 초심으로 돌아간다. 내지는 네. 뭐 이런 정신으로 나는 그동안에 일을 해왔다는 걸 강조하고 싶을지 모르겠으나 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알아서 이렇게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바로 저 1998년 달성군 저 선거도 네. 저 비용의 상당 부분을 누가 댔죠? 최태민 패밀리, 최순실 패밀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 비용도. 그렇게 되면 저 때부터 이미 지금 최순실 게이트라는 거는 잉태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게 지금
하나 둘씩 다 드러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지 만약에 헌재에 아마 그 출석을 했으면 네. 헌재 재판관으로부터 저런 질문을 받았을 겁니다. 저처럼 그 당시에도 최순실 씨 일가로부터 지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을 안 받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많은 자료 조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하 3,300m 갱도까지 내려가서 광부들의 어려움을 살폈다. 네. 이 민심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어머니처럼 한 군데 한 군데 서민들을 챙겼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게요. 그때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는 워낙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네. 그 만류할 정도의 것이었는데 지하 3,300m까지 내려갔다. 그리고 그것에 머물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2005 저는 년인가요? 30분 가량이나 이제 근로자들의 애환을 들어봤다고 했는데 네. 그때 그렇게 들어보는 그런 자세가 왜 대통령이 된 이후로는 들어보는 일이 참 없었을까요? 그리고 한 사람 지금 문제가 된 게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 대통령에 대해서 항상 지적했던 분이 소통이 부족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네. 끝내 검찰도 안 나갔고 특검도 안 나갔고 헌재도 안 나갔고 국민들에게는 직접적인 얘기를 전혀 한마디도 안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얘기마저도 결국에 대통령 대리인단을 통해서 대독을 했는데 네. 왜 그때는 3,300m씩이나 내려가서 광부들 만났는데 박주대로에 지금 그 많은 국민들이 한마디 말을 들어보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기자회견도 없었고 인터넷 TV에만 담아 있었고 그다음에 공식적인 절차에도 전혀 협조하지 않는 그런 네. 모습을 어떻게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의 최후 진술 의견서를 이렇게 보면요. 네. 여전히 박 대통령은 박 대통령을 중심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이제 갱도 내려가서 내려갔다고 왔다 하는 내용도 여기 적혀 있지만 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시장 상인들도 세심하게 내가 챙겼다. 목소리를 내가 들었다.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진정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했다. 이런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을 이뤄요. 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은 마치 아직도 사실은 그 절대 군주같이 내가 어디를 가가지고 누구의 뭐뭇을 챙겼고 세심히 살폈고 귀담아 나는 들었다. 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결과는 뭐야? 라고 물었을 때 박 대통령이 과연 민생을 그만큼 챙긴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있는가 국민들한테 그걸 네.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순전히 박 대통령의 어떤 느낌과 생각만 얘기한 것이지 박 대통령의 성과를 평가하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내혹한 평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국민들을 한번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양극화 얼마나 좀 더 심화됐고 그리고 국민들이 집값 문제로 얼마나 고통받고 있고 지금 시장 상인들 만나면 경제 어렵다고 해서 다 죽는 소리 하고 있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박 대통령이 물론 이제 본인의 마지막 어떤 의견을 내는 자리이기 때문에 회한이 젖을 수도 있고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순간까지도 박 대통령은 본인의 생각만 하고 있고 본인의 생각을 위주로 세상을 이해하고 있다. 국민들이 본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를 비롯해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이 뭐죠?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하는 와중에 네.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이 됐고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대통령을 파면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게 헌재에서 이제 결정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최후 진술이라고 하면 내가 어쩌어떠해서 누구를 살폈다가 아니고 그것도 한나라당 대표 시절 때 일 가지고 문제 삼는 거 아니거든요. 네. 지금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의 일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지금까지 나는 이런 헌법을 위반했다고 그랬는데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법률을 이렇게 위반했는데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네. 얘기는 안 하고 있고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어땠고 달성군 정치 입문할 때 어땠고 해서 마치 지금 최후 진술서가 아니고 자기소개서처럼 지금 쓰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본질과 비껴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이 바로 4년 전의 취임식 장면입니다만 이 취임식 때 가족 속에 앉지 못했던 사람 바로 박 대통령의 여동생 박근영 씨가 그러나 이제 탄핵 심판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언니에 대한 본격적인 엄호에 들어갔습니다. 한두 가지 불법 행위로는 안 된다. 중대한 헌법 위반이 있어야 된다. 이게 상당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듯한 엄밀한 변호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탄핵 사유 같은 것들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는지 본인이 언론을 통해서 보셨는지 네. 그런 부분을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13가지의 쟁점 사항이 있었고 5개로 줄였지만 그런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한두 개로는 안 되고 정말로 전체적으로 헌법이 중대하게 위배한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온 것들이 이 대통령이 지금 받고 있는 의혹들 있지 않습니까? 블랙리스트도 그렇고 기업을 도와줬다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의미를 축소시키려고 애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된다면 저런 정도의 일들은 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사고방식을
박근영 씨 본인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정도의 의심을 가지게 만들 만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네. 어떤 정부에서도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블랙리스트도 뭐 어느 정부에서나 다 하는 네, 건데 그럼, 예. 대통령을 왜 뽑냐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왜 그런 것들을 못하느냐는 식으로 오히려 반문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떤 식의 어느 시대의 사고방식을 가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2017년에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게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지금 구속돼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구속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책임이 대통령이 있는지까지는 헌법재판소 따져볼 것이고요. 네. 참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이게 사실은 뭐 그동안 이 탄핵 사태 있을 때 그 신동욱 씨하고 참 박근영 씨가 이 텔레비전 같은 데 출연해서 이 최태민 일가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참 많은 폭로도 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보면서 결국 이제 최태민 일가의 언니가 어떻게 지금 상당히 거기서 품 안에 있었고 이제 차단당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폭로를 했는데 이제 결국 지금 이제 탄핵 심판이 이제 가까워지니까 이제 언니를 좀 엄호하는 듯한 좀 제가 볼 때는 뭐 예전하고 좀 지금하고 어떻게 좀 일치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사고는 뭐냐면 결국 이 공과 사를 좀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 본인들은 뭐 70년대에 아버지하고 청와대에 있을 때는 뭐 그때는 그럴 수 있겠죠. 그 네. 상당히 뭐 대통령이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곧 법이니까 그렇게 뭐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고 또 탄압할 수도 있고 이래 할 텐데 지금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87년 민주주의 헌법 이후에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가 확립이 됐고 그 대통령도요 법 이외의 것도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리스트 말씀하시는데 정부는요 이렇게 정치적인 반대자라고 해서 정부의 지원을 차등할 권리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법의 위반이에요. 자 그런 것들을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정도 하면 안 되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너무 좀 시대착오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대통령하고 은행장하고 똑같습니까? 은행장 뽑히면 은행장이 자기 운전기사 바꿀 수 있잖아요. 대통령 뽑혔다고 그래야죠. 대통령 마음대로 다 해도 됩니까? 헌법과 법률이라는 게 뭐하러 있어요. 다 그 질서에 맞게 하도록 돼 있고 권한을 남용하지 말도록 돼 있는데 네. 은행장하고 대통령직이랑 똑같이 비교를 해서 설명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무엇보다 미르재단 대통령이 설립할 수 있는 재단이 아니니까 국민들 세금을 걷지 못한다. 그럼 기업이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야당의 정치 공세, 야당은 신났다라고 박근혜 대통령의 마무리하고 말대로 있습니다. 박근혜 네. 대통령의 말대로 기업이 정말 선의로 해서 자발적으로 모금을 네. 해서 자 이러이러한 걸로 우리나라 문화 융성에 정말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저 대기업들 많이 해봐서 알지만 대기업들이 그렇게 쉽게 돈 안 내놓거든요. 더군다나 네. 대기업들 지금 경제 이리저리 해서 다 어렵다고들 난립니다. 그리고 그런 대기업들을 지금 대통령이 사실상 강요해서 한 거잖아요. 뭐 일각에서는 뭐 뇌물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그런 사람들을 청문회나 또는 검찰 특검 조사에서 본인들이 다 얘기했어요. 우리는 자발적으로 낸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자, 그 부분에 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혼자 선의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여전히. 자, 그런데 낸 사람이 선의가 아니라는데 대통령 혼자 받은 사람이 아니야, 이건 선의입니다라고 주장을 한들 그게 예를 들어서 법정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판사가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네. 그 부분은 뭐 저는 만약에 판사가 제3자적인 입장에서 또는 제3자가 저걸 판단해 볼 때는 이미 뭐 명확하게 어느 한쪽으로 기울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저런 주장을 계속 한다고 그래서 받아들여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기업한테 네. 뭐 좀 내시면 좋겠습니다. 이야기하면 기업은 그냥 내도 되고 안 내도 되고 이렇게 판단하겠습니까? 그럼 보십시오. 지금 대통령께서 그 CJ 이미경 회장한테 직접 조은동소를 통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영화 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기업의 경영에서 나와라는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에 올라가 있지만 어떻게 사기업에 있던 오너를 기업의 부회장에서 내려오라 말하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대통령이 할 수가 있습니까? 자, 그리고 지금 미르와 K스포츠는 뻔히 알지만 대기업들이 지금 다들 그냥 강제로 거의 56개 기업이 775원이나 되는 돈을 갖다가 강제로 네. 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보면 또 일부 대기업들한테 돈을 요청했고요. 그런 사실이 드러난데도 자꾸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땐 너무나 후화무치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오랫동안- 박 대통령이 강조를 해왔던 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자유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의 룰을 박 대통령 스스로 해친 거예요. 기업들한테 권력자가 돈 내라고 해가지고 내고 기업들은 협박당하고 강요당했습니다라고 지금 스스로 자백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이런 거 가지고 박근영 씨가 이걸 또 거꾸로 예를 든다고 해가지고 예를 든 게 대통령이 설립할 수 있는 재단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게 국민들한테 어떤 감흥이 있을지 어떤 공감대가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 이런 박근영 씨가 옷가지, 생필품 등 소소한 것들을 도와주지는 못했죠. 박근영 대신 일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최순실 씨가
가족의 자리로 대신 차고 들어갔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어제 16번이나 최순실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면서 두 사람 관계에 대한 해명에 집중했습니다. 이렇게 대국민 사과문 그리고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이나 홍보 등의 분야에서 저의 선거 운동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일부 연설물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개명한 것도 이번에 알았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또 뭐 최서원이라고 이름을 또 예, 예. 그것도 몰랐어요. 이번에 그게 개명을 한 건가 그렇게 알았죠. 어떻게 희한하게 경제 공동체라는 말을 만들어냈는데 그거는 엮어도 너무 어거지로 엮은 거고요. 예. 또 그 경제 공동체라는 말은 암만 생각해도 이상하니까 예. 특검에서도 철회를 했어요.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탄핵시키기 위해서 그토록 예.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만들어내야만 했다고 한다면 예. 그 탄핵 근거가 얼마나 취약한 건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뉘앙스가 살짝 바뀌고 있나요? 과거에는 개명한 사실도 몰랐다라고 했지만 이제는 최순실에 대한 믿음, 경계했어야 하는 늦은 후회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개명한 사실은 뭐 모를 수 있죠. 원래 네. 평상시에 뭐 최 선생님한테 컨펌했어요라고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정호성 전 비서관한테 그랬으니까 뭐 개명 사실은 모를 수 있고. 자,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뭐 저기는 이제 뭐 공감할 수 있는 표현에 대해서 잠깐 뭐 그 도움을 받았다 이런 정도로만 네. 얘기를 했지만 지금 그동안의 검찰과 특검 수사를 보면 자, 최 선생님한테 컨펌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여러 가지 뭐 외교 문서, 심지어는 대사 임명하는 데도 추천을 받았고, 그다음에 뭐 차은택 씨를 통해서 뭐 교문수석 청와대, 그다음에 문화체육부 장관 뭐 이런 사람들 다 네. 추천 받아가지고 임명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유치원 인사 개입, 운영에서 정책 상의 안 했다던데.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했다고 하는데 네. 실제 그 대통령이 얘기한 걸 훨씬 뛰어넘어서 여러 가지 상의를 한 증거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네. 그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보면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최순실 씨 딸인 정유라 씨를 뭐 직접 지원하라는 얘기를 김종 전 차관한테 하기도 했고, 네. 그다음에 그 문제와 관해서 이재용 전 부회장한테 말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그 문제와 관해서 문체부 인사에 뭐 누구를 뭐 바꿔라 참 나쁜 사람이다 뭐 이런 네. 얘기도 다 한 걸로 이미 다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아무리 축소한다고 한들 네. 이미 드러난 증거를 어떻게 지금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데 저런 식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자꾸 주장을 최후 진술에서 얘기를 하니까 본인의 어떤 최후 진술의 진실성 네. 그것만 저는 의심받기에 딱 알맞은 정도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참 맞지가 않는 부분이 이제 네. 드러난 사실만 놓고 보면요.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도 계속해서 오랫동안 유치원에 온 사람이다. 그리고 소소한 옷가지 의상 이런 거 챙겨준 사람이다라고 자꾸 축소시키고 하는데 최순실이 지금 그 뇌물죄로 또 기소가 되지 않습니까? 네. 뭡니까? 대한민국 1위 기업인 삼성을 상대로 해서 400억 원 넘는 돈을 지원받기로 하는 걸 받아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유치원 운영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아버지인 최태민 씨와 함께 그때부터 새마음운동본부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었고 국가 운영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같이 얘기하고 논의했던 것이 과거부터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오랫동안 유치원만 운영했던 사람이라고 그걸 누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탄핵 정국 지금 내일 3월 1일도 사실 찬반 단체 회원들 간의 충돌이 일어날까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역대 가장 큰 규모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요. 물리력이 동원되지 않았으면 하는데요. 갈라진 광장일수록 정치인들의 절제나 책임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오늘 국회에서는 또 달랐습니다. 법사위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탄핵소추위원님 박범계 의원하고요. 친박으로 분류되는 김진태 의원 간의 신경전 때문에 결국 정회까지 선포됐다고 합니다.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어디서 공적인 자리에서 반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과하세요. 다시 한번 얘기해봐요. 아이고. 자, 자신이 품이 없는 걸 그렇게 꼭 자, 다시 하고 싶어요? 김진태 의원. 김진태 의원. 참으세요. 박범계 의원. 엄마는 얘기하잖아요 지금. 참으세요. 위원장님. 참겠습니다.
아니 제가 나이가 몇인데 여기 와가지고 아, 그러니까 두 분 다 참으시고 사적인 감정은 가라앉히시고 언제 갔다 반말이야? 정말. 말하니. 자, 잠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말하면 좋겠어요? 대통령님. 저 그만 좀 해. 그만 좀. 어떻게 해서 벌어진 일인가요? 의원님? 이게 이제 뭐 상법 개정안 이거 뭐 네.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상법 개정안을 뭐 이제 김진태 의원은 지금 저 자유한국당 간사거든요. 네. 간사 이제 법사위 간사인데 그걸 뭐 여러 가지 요구를 해서 이제 들어줬는데 계속 이제 그걸 반대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야당 대표하고 지금 간사하고 어떤 사이에서 뭐 싸움이 벌어져서 아, 두 분 간에 근데 구원이 있습니까? 뭐 하여튼 지금 김진태 네. 의원은 지금 뭐 촛불 태극기 집회에 나가서 뭐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특검 연장안이든지 모든 문제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요 제일 많이 싸우는 많은 이유가 뭐냐면 그 첫 번째가 반말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보면 뭐 내용도 없어요. 일단 반말한 것 가지고 지금 한참 싸우잖아요. 네. 그다음 보면 너 나이 몇이야?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참 국회의원들의 싸움을 보면 사실은 본질적인 내용은 별로 없어요. 지금 보면은 반말하는 거 사과하라는 거 가지고 지금 계속 하고 있고 나중에 권성동 위원장도 야 그만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보면 지금 법사위가 보면 이제 김진태 의원이 지금 계속 대통령 입장에서 아주 강력하게 투쟁을 하다 보니까 네. 결국 나머지 지금 법사위 간사들하고 또 권성동 의원이 어제 그 눈물 흘린 거에 대해서 악의 눈물이라고 또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근데 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감정적으로도 상당히 좀 격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탄핵 이제 후유증이 없어야 될 텐데요. 근데 김진태 의원은 비교적 좀 뒤심이 있는 분 아닙니까? 지난해 국회의원 후원금 보니까 무려 전체 중에 2위에 오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자 김진태 의원 지금 뒷심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돈 보내주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네. 그러니까 김진태 의원은 초창기부터 태극기 집회에 많이 나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태극기 집회에서 심지어는 뭐 박사모나 이런 데에 김진태 의원 후원 계좌가 올라온 적도 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태극기 집회 일찌감치부터 나왔으니까 태극기 집회에서 자 우리 김진태 의원을 후원하자 막 하는 식의 약간 흐름이 있었다고 하는 걸 봐서는 네. 아마 소액 다수 뭐 이런 그 후원금이 좀 많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네. 저 후원금이 뭐 많다는 게 곧 그 어떤 국회의원으로서의 뭐 그 의정 활동 성적이 좋으냐 이거하고 사실 크게 관련은 없습니다. 네. 본인들이 주변에 이제 얼마나 그 후원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하는 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뭐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참고로 네. 저 허경영 씨라고 대통령 후보에 항상 나왔던 분 있잖아요. 이분도 후원금이 꽤 돼요. 네. 그저 무슨 국회의원이나 뭐 이런 걸 한 적도 아닌데 그 후원금 가지고서 그 롤스로이스라고 한 달에 거의 800만 원 렌트비 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몰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후원금 자체가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의정 활동 실력 이거하고 네.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도 후원금이 또 많이 늘어났다고 해가지고 김진태 의원이 지금까지 했던 그런 이제 언행들을 계속할까 또 한편으로 네.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사실 더 걱정되는 부분은 법사위 여당 간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안 최종 관문, 그러니까 마지막 관문을 바로 법사위 간사가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지금 김진태 의원이 앞으로 이제 통과해야 될 법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법안 껌껌이 지금 야당하고 싸울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서 네. 아마 이 후원금도 늘어나고 본인을 이제 격려해 주는 사람도 늘어났다고 생각해서 이게 협상이라는 거 하는 것은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건데 그런 것도 안 하고 무조건 자기 고집만 피울까 봐 또 그것도 걱정이 됩니다. 네. 여기 있을 법도 했는데 조윤선 전 장관은 지금 오늘 첫 재판 준비기일에 참석하진 않았습니다만요. 변호인들의 김기춘, 조윤선의 상이한 전략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읍소 전략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게 두 딸의 이야기도 나왔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애초에 문화예술계에 상당히 조회도 있고 관련 서적도 출간할 정도이고 애착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네. 역할 자체가 그렇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진 않았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부인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주도한 건 아니고 그냥 자리가 자리였고 정무수석이었고 문체부 장관 가다 보니까 네. 그 일이 이미 진행돼 있었고 그 가운데 자기는 들어간 것뿐이다라는 식의 어떤 변명을 하면서 일부는 인정하지만 일부는 부인하고 있고 네. 자기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할 이유도 없었다는 것에 더 하기 위해서 내가 딸들도 그렇게 사랑하고 딸들에게서 예술 공부를 시키고 있다라는 식의 거기서도 또 감정 마케팅이 들어간 거죠. 예술을 사랑했던 사람으로서 특별히 정부 지원에서 배제해야 될 생각을 안 했다는데 두 분 다 김기춘, 조윤선 보석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심장에 스텐트 8개 박았다는 김기춘 전 실장.
그렇지만 구속돼야 될 사람은 오히려 특검 검사라고 오늘 반격에 나서던데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법률 공방이 이제 본격으로 시작되겠죠. 아마 네. 이제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같은 동기인 검찰총장 출신 변호인도 선임을 하고 아니 기라성 같은 변호사들 많이 선임을 했어요. 사실 이제 지금 어떤 법리적으로 보자면 이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논란이 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결국 이제 국가 권력이 정치적인 어떤 반대의 의사를 표명했다는 이유로 어떤 국가 권력 공정한 어떤 집행을 자금의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집행을 하지 않고 또 리스트까지 만들었다는 거. 이거 자체는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뭐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관련 직권 남용이냐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뭐 이제 법률적으로 논란이 될 수는 있겠지만 네. 특히 또 이제 김기춘 실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건강이 상당히 좋지는 않다 그러셔요. 이제 그러면서 본다면 이제 일단 보석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 뭐 그런 전략 같은데 네. 아마 두 사람 재판이 아마 이번에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너무나 호화스러운 변호인들이 많아서 상당히 관심이 가는 그런 재판입니다. 조윤선 전 장관 남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오늘의 저 일종의 두 딸이 예술을 공부한다라까지 호소했던 거는 좀 먹힐까요? 근데 저는 뭐 별로 먹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논리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미리 막지 못한 책임은 있다. 네. 근데 나는 그걸 주도하거나 그거 작성을 한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당시 정무수석으로 있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기획과 집행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뭐 입장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까지도 지금 그 본인의 혐의를 다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그러니까 문화예술 애호가로서 블랙리스트를 난 만들 사람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건데 네. 이게 법리적으로는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이고요. 전 김기춘 전 비서실장 측이 얘기하는 주장도 사실 논리적인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문화예술계 지원 대상이 이념적으로 좌편향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블랙리스트 같은 걸 만들었다. 이런 지금 논리를 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논리가 맞으려면은 중간에 있는 이명박 정부는 다 어디로 간 건가요? 이명박 정부 때 참여정부 시절 때 했던 거는 무조건 다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그 참여정부 시절 때하고 반대로 간다는 얘기까지 들을 정도로 했는데 왜 이명박 정부 시절 얘기는 쏙 빼고 난 다음에 노무현, 김대중 정부 시절 때만 비교합니까? 그리고 좌편향이라고 하는 코드 인사요. 네. 네, 좌편향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라는 것도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좌편향이 예술가가 좌편향이면 어떻게 해야지 좌편향인 건지도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어쨌든 화려한 법조인단이 대거 포진했기 때문에 간단치 않을 재판 결과를 암시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오늘 첫 출발부터 말이죠. 심상치 않았던 재판에 이어서 심상치 않은 민주당 경선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요. 문재인 시장이요. 이재명 시장이 문재인 전 대표의 인터뷰에 화나요라는 이 페이스북 코드를 눌렀다고 하던데 이 본인은 뭐 화나요가 우리가 누른 것이 아니었고 해킹당한 것 같다라고 하는 시장 측 답변이 있긴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의미심장해 보여요. 아니 최근에 이재명 시장 측하고 문재인 전 대표 측하고 그 토론의 문제 가지고서 굉장히 설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아마도 그 해킹당한 것 같다고는 하지만 실제 이재명 시장이나 이재명 시장 측에서 저게 눌렀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 화나요라는 거 아무데나 그렇게 좋아요는 늘 되게 그 약간의 뭐 그냥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누를 수 있는데 네. 화나요를 누르는 거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문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뭐 조사해 보면 사실은 금방 나옵니다. 뭐 누가 조사를 안 하겠지만 네. 어쨌든 간에 근데 과거에 보면 이재명 시장이 문재인 전 대표의 그 과거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누른 적이 있어요. 그것도 비난 댓글에 문재인 좋아요 전 누른 거요? 대표를 비난하는 댓글에 좋아요를 누른 적이 있어요. 네.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이거랑? 네. 아마 화나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토론 계속 하자는데 지금 안 하고 있고 또 문재인 대표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해봐서 아는데 나중에 되면 토론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하세요. 뭐 이런 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는 이미 한번 해봤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 토론 많이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토론을 피하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시장 입장에서 보면 급하죠 마음이. 왜냐하면 네. 지금 지지율도 올려야 되는데 그래도 문재인 대표와 뭔가 자기가 토론으로서 뭔가 좀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토론을 자꾸 회피하고 있으니까 솔직히 화난 심정을 그냥 눌렀다가 이제 뒷수습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참가 소식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